안녕하십니까. 오늘 러시아어권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 시작합니다. 1991년 15개 연방공화국으로 구성되어 있던 소련이 해체되면서요. 러시아로 거듭 태어나지만 러시아는 여전히 150여 개의 언어와 200여 민족들의 집합체입니다. 솔직히 러시아의 구석구석에 얼마나 훌륭한 저작거리, 노래하는 시인들이 존재할지 나로서는 그저 막연할 뿐이죠. 그래도 러시아 전체가 하나의 기준 언어인 러시아어로 통일되어 있어서 일단은 나도 러시아어를 따라갈 생각입니다. 내가 아는 바 러시아 민요 삼두마차 트로이카나 1938년 시인 미하일 이사콥스키가 민요가락에 새롭게 가사를 붙여 군가로 리메이크한 카츄샤, 또는 1955년 시인 미하일 마투소프스키의 가사에 바실리 솔로비오 세도이가 곡을 붙인 모스크바의 밤 등은 러시아 사람들의 커다란 사랑을 받는 노래들이며 외부로도 널리 알려진 노래들이죠. 1883년 시인 드미트리 사도브니코프가 가사를 붙인 스텐카라친의 선율은 보통 러시아 민요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테카라치는 러시아와 맞짱 떴던 코자크족의 반란군 지도자였죠. 또한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노래로 잘 알려져 있는 노래 백학 주라블리에는 다게스탄의 시인 라술 감자토프가 1948년 아바르어로 쓴 시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라 합니다. 찾다 보면 이런 매력적인 노래들을 만들어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를 러시아 어느 구석에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1873년에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태어난 피오도르 살리아피는 뛰어난 오페라 베이스 가수이면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하죠. 그렇긴 하지만 막상 찾아보니 기록에 남아있는 싱어송라이터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령 세르게이 예세닌이나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같은 시인의 시에 곡을 붙여 노래하는 경우들은 많은데요. 대체로 가사와 작곡과 노래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노래들처럼 말이죠. 적어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러시아가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공산주의 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 독재적인 노선을 일관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문화적으로도 반체제적 인사들에 대한 탄압은 국가 주도하에 틀에 박힌 범작들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953년 무시무시한 독재자 스탈린이 세상을 떠나고 60년대 러시아에도 서구에서 불고 있는 자유와 인권의 바람이 조심스럽게 불기 시작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1960년대 7연 러시아 기타를 들고 러시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동독이나 이탈리아 또는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싱어송라이터들처럼 무엇보다도 프랑스의 샹소니에 조르주 브라상스의 영향을 받습니다. 러시아에서 등장하는 이런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를 러시아어로 작가주의 노래, 압토르스카이아 페스니아 또는 음유시인의 노래, 바르도프스카야 페스니아라고 부릅니다. 이들의 노래는 상당 부분 러시아의 전제체제가 문화적으로 요구하는 체제의 프로파간다에서 벗어나 있게 마련이어서요. 러시아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들은 일정 부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1918년에 유대계 혈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알렉산더 갈리치는 잘 나가는 작가로서 승승장구하다가
자신의 작품이 호되게 검열받기 시작하자 기타를 들고 러시아의 전제 체제를 위협하는 풍자적인 노래를 거칠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말년에 그리스 정교로 개종한 그는 결국 1974년 러시아에서 추방되고요. 1977년 파리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 시기 음유 시인들의 노래들은 러시아에서 공식적인 유통 과정을 거쳐 저작거리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는 없었습니다.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비밀스럽게 전해지던 알렉산더 갈리치의 노래들은 그가 추방되어 서방으로 나온 후 음반으로 발매되어 다시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게 되죠. 러시아에서는 그의 거침없고 거친 목소리가 눈에 가시 같았겠고요. 그럼 알렉산더 갈리치의 대표곡 중 하나인 부름 오블라카의 가사를 볼까요? 이 노래는 20년이 넘는 세월을 시베리아의 수용소들을 전전하며 보낸 이 노래 화자가 식당에서 창밖에 여유롭게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느껴지는 감상을 전합니다. 수용소에서 보던 구름이나 지금 보는 구름이나 막상 구름은 무심한 듯 인간 세상사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 이 남자가 겪어야 했던 처절한 기억은 꼬냑을 더블로 마셔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귀를 가득 채우고 있는 무시무시한 으름장들을 희석시키기 위해 이 남자는 파인애플도 한 조각 먹어보죠. 이 노래 전체 가사는 이렇습니다. 구름이 흘러가네 서두르는 법 없이 영화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누나 나는 구루지아의 양념 닭고기에 닭요리 타바카를 먹고 꼬냑을 더불러 마시네. 구름이 도시 아박한 하늘 위를 흘러갔었어. 평화롭게 떠나는 구름은 둥둥 떠가는 구름은 의심의 여지도 없이 따뜻하고 포근해 보였건만 나는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추위에 떨고 있었지. 나는 썰매길 한복판에서 얼음에 둘러싸여 있었어. 곡괭이로 얼음을 찍어보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지난 20여 년 동안 별 소용이 없었지. 그동안 나는 수용소들을 전전하며 손만 호호 불고 있었네. 오늘날까지 얼어붙은 눈덩이가 내 눈을 가득 채우고 있어. 오늘날까지 무시무시한 으름장들이 내 귀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여보게, 나에게 파인애플 한 조각만 주게. 그리고 꼬냑 한 잔 더. 요즘 딱 내 꼴처럼 이 나라의 절반 정도가 바닥을 치고 있어.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기억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구름이 유유히 흘러가네. 구름이. 구름이 흘러가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시베리아 한복판을 흐르는 꼴리마 강 위로 구름에게는 변호사도 필요 없고 사면 따위의 말은 구름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는 말. 나 자신에 관해 말하자면 1급 범죄자인데 20년이 마치 하루처럼 흘러가 버렸네. 술집에서 나는 문자 그대로 제왕처럼 앉아 있는데 허참 그래도 아직 입에 이빨이 몇 개인가 남아 있으니 구름이 흘러가네. 어스름 새벽을 향해 노래도 부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나도 어쨌든 네 번째 보조금이 나와줄 테니 그렇게 23년이 조금씩 사라져 버릴 것인가. 정확한 번역인지는 자신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수용소의 나라 소련이 알렉산더 갈리치의 노래 가사 행간에서 유유자적한 구름을 배경으로 가슴 서늘하게 그려집니다. 러시아로서는 별로 달갑지 않은 노래임에는 틀림이 없겠죠. 그는 1971년에는 작가 조합에서 1972년에는 시나리오 작가 조합에서 제명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그가 정치국 고위 간부이자 농림부 장관이었던 드미트리 폴리안스키의 딸 결혼식에서 부른 몇 곡의 노래를 장관이 듣고는 노발대발한 결과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저작거리에서 그가 부른 클림 페트로비치라는 허구적 인물과 관련된 풍자적인 노래들이 특히 인기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루는 클림 페트로비치가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노동 할당량을 완수해서 소련뿐만 아니라 동구권 전체에 성공적으로 물량을 공급했는데도 근로 훈장을 받지 못한 것을 불평하자 직장 상사가 미안해하며 너무나 그래야 마땅한데 그게 정치적으로 좀 모양이 좋지 않아서라고 변명합니다. 알고 보니 클림 페트로비치는 가시철조망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수용소의 나라 소련의 현실에 대한 풍자가 날카롭습니다. 그러면 그가 노래한 클림 페트로비치가 평화수호 회합에서 어떻게 연설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의 가사를 함께 보도록 할까요? 그의 노래가 만들어진 연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 60년대라고 생각됩니다. 이 노래는 이 노래에서 클림 페트로비치는 일요일에 해장술을 한 잔 걸치고 사우나도 하고 가족들과 점심을 먹으며 또 반주로 술을 몇 잔 걸칩니다. 느긋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이날 지방에 당서기장이 참석한 지방위원회 문화의 궁전에서 노동자 대표로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연설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술에 취한 채 놀라서 황급히 달려간 회의장에서 평소 마음에 안 들었던 보좌관이 그에게 연설 내용이 담긴 종이 한 장을 손에 쥐어줘서 클림 페트로비치는 안도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종이는 여성 대표의 연설문으로 잘못 전달된 것이었죠. 그럼 이 노래의 마무리를 볼까요? 우리는 회의장으로 들어갔고 나는 연단에 올라갔다. 그리고 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우아한 자세로 한켠에 앉았지. 내 차례가 되자 의장이 나를 보고 눈짓하며 말하기를 자, 우리에게 노동자의 의견을 들려주시오. 그래서 난 일어났어. 딱따구리나 그러듯이 말을 주어 섬기지 않고 나는 천천히 그리고 확고하게 연설했어. 내 분명히 말하건대 이스라엘인들이 전쟁강을 악명 높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압니다. 내가 엄마로서 그리고 여인으로서 분명히 말하건대 그들은 나에게 분명한 대답을 줘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전쟁 갑으로서 보낸 시간이 몇 해이던가요? 내게 생복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고하게 두 발로 버티고 서서 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엄마로서 나는 그대들에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여인으로서 바로 이 순간 내 입이 쩍 벌어져 버린 게요. 이런 젠장, 이런 실수라니. 그 잘난 척하는 얼간이 보좌관이 정신이 회가닥해서 내게 엉뚱한 종이를 건넨 거였어. 계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 나도 헷갈리는 판에 회장은 그야말로 조용했어. 킬킬거리거나 고함 지르는 소리조차 없이. 얼른 보니 당성기장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게 아니겠소? 그렇다면야 내친 김에 나는 그 기세로 계속 밀고 나갔다. 하나님 고맙소. 결국 언제까지라도 바뀐 것은 하나도 없구먼요. 그리고 연설 끝 박수가 터져 나오고 당 서기장은 친근하게 내 손을 움켜쥐더니 나를 자기 측근에게 데리고 가 이렇게 말했다. 잘했어 동무. 동무는 확실하게 잘 보여주었어. 평화 수호에 대한 노동자의 의지를. 상황에 대한 대단히 예리한 통찰이었어. 헐, 이것이 바로 그 이야기라오. 예, 알렉산더 갈리치의 시적 재능은 분명합니다. 과연 그의 삐딱함은 저작거리, 노래하는 시인이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미덕 중 하나이죠. 거친 그의 목소리와 거친 기타 연주는 러시아어와도 잘 어울리는 느낌입니다. 모스크바의 무소불위 권력 앞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노래할 수 있다니 이런 박력은 이미 그 자체로 시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